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부교수 서동인입니다. 오늘은 학동전기 천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천식 환자가 학동전기 아이들인데요. 흔한 만큼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러면서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학동전기 천식에서 최근 새로운 관점이 무엇인지 진화 가이드라인의 최신판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마주했던 불편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시간은 약 28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먼저 시나리오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I가 읽어주는 증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호자가 44개월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다.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는데 밤에 갑자기 쌕쌕거리며 밤새도록 기침을 했다. 집에 있던 항히스타민제를 먹이고 욕조에서 김을 세워주었더니 아침이 되어서 멀쩡해졌다. 자, 어떠셨나요? IT 관련 유명한 유튜버의 말투를 따라한 것 같네요. 진단을 무엇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식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근거로는 44개월에서 웬만하면 잘 나타나지 않는 쌕쌕거림이라는 전형적인 천식 증상이 기침과 호흡곤란과 함께 나타났고 갑자기 나빠지고 또 감쪽같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심 가는 악화인자가 있으니 더욱이 그렇습니다. 만약 환절기에 나타났다면 더욱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 한쪽으로 불편한 이유는 폐기능을 재거나 기관지 과민성을 평가하거나 알레르기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멀쩡한 눈앞의 아이를 놓고 보호자의 말을 기반으로 장기간 흡입 스테로이드를 권하려니 마음이 불편한 것도 당연합니다. 치료자가 먼저 천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긴 치료를 잘 끌고 갈 수 있는데요.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천식이라고 확신을 가지려면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식은 증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 전형적 증상에는 기침과 쌕쌕거림, 운동시 호흡곤란, 흉통 등이 있습니다. 천명은 천식 환자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증상이지만 바이러스 감염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되풀이되는 것만 천식으로 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의를 임상 증상 기반으로 내리다 보니 천식이 하나의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공통된 표현형이라는 의견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기에 이 표현형을 야기한 기저질환이 어떤 천식이냐를 돌아보게 되는데 기저천식의 유형에 따라서 치료의 반응 및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아천식 중 가장 많고 잘 알려진 유형이 바로 알레르기 천식, Late Onset Allergic Wheezing, MAPI 양성 천식, 멀티플 트리거드 휘징이라고 불리우는 TH2 타입 천식입니다. 혹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MAPI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3세 이하의 소아가 연 4회 이상의 천명을 보일 때 메이저 3개 중 1개 혹은 마이너 3개 중 2개 이상이 양성이면 천식이라고 하자는 그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가리키는 천식은 알레르기성 천식을 말합니다. MAPI가 음성이면 천식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진단을 아주 느슨하게 내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 최신판에서도 많은 공간을 할애하여 반복적으로 쌕쌕거리는 아이들이 학동 전기 연령대에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천식 진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화에서도 이전의 천명 발생 시기 기반 접근법은 안정적인 분류가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가능성, 즉 probability에 기반하여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지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르치지 않을 때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천식을 가리키는 지표가 10개, 천식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2개라면 이것이 반반일 때보다 높은 가능성으로 천식일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임상 양상을 기반으로 천식의 표현형을 정의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 방법을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또한 적절합니다. 아래 도표에서는 증상 유형에 따라 가능성을 점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기도 감염이라 할지라도 천식에 부합하는 증상이 열흘 이상 길게 지속되고
1년에 3번 넘게 반복되거나 야간 악화를 동반한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굳이 감염이 없는 기간에도 놀거나 깔깔대고 웃을 때 기침과 쌕쌕거림, 숨참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천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세히 물어보면 아토피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 천식의 가족력 등을 가지고 있거나 검사해보면 알레르기 감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화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증거들을 살펴보라고 질문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항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천명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목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높은 피치의 소리를 쌕쌕거림이라고 설명한다거나 애매하면 스마트폰 녹음기로 녹음하기를 제한하는 점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정확한 천식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천명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학동기 전 아이들의 천식 진단은 큰 아이들의 기관지 유발 시험처럼 검사 하나로 가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동시에 가장 마음을 놓이게 하는 내용인데요. 5세 미만에서는 어떤 검사도 천식을 콕 찍어서 확실히 그거라고 자신있게 진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러 검사들은 왜 하냐고요? 그것은 천식 진단을 거들어 가능성을 더 높여주거나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천식이 맞다면 어느 아형에 해당하는지를 시사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천식의 진단은 병력과 진찰을 기반으로 의심한 뒤 시험적 치료를 해보아 호전되고 중단되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여 진단을 최종 확정합니다. 알레르기 감작은 천식이 대표적인 알레르기형인지를 파악하고 악화인자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슴 엑스레이는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폐기능이나 기도염증은 천식의 중증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천식 예측 지수 등은 알레르기 천식의 위험도를 가능하게 하고 천식의 경과를 시사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진화 가이드라인에서도 시험적 치료 후에 임상적 호전을 보이고 중단 후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를 진단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식과 유사한 혹은 천식과 동반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식의 진단과 조절 정도 평가 또한 임상적 증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증상이 천식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향후 치료 과정에서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선 임상적으로 주어진 단서를 통해 해당 질환을 의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만성기침 환자의 진료에서 스페시픽 커프 포인터를 찾는 것이 핵심이듯이 조절되지 않은 천식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을 염두에 두고 해당 질환의 단서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할 질환으로는 반복성 바이러스 감염, 위식도 역류, 기도이물, 지속성 세균성 기관염, 기관연화증, 결핵, 선천성 심질환, 낭포성 섬유종, 원발성 섬모운동 이상증, 혈관링, 기관지 폐이형성증, 면역결핍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정확히 내려지고 적절히 약제를 사용하면 천식 증상은 사라지고 악화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후에 외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조절된 천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천식 관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천식 조절의 핵심은 항염증제를 꾸준히 사용하여 좋은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약의 효능이 매우 좋아서 꾸준히 사용하면 대부분 악화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실전에서는 좋아지면 약을 꾸준히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다 보면 부작용이 과연 없는지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천식을 고쳐서 없애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 나았는데 약을 쓰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화 가이드라인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치료의 목표를 달리하자고 제안합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완치가 아니라 관리 잘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식 악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폐 발달이 방해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약제의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하여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천식 관리의 목표입니다. 또 다른 프랙티컬한 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쌕쌕거리는 상황에서 천식 진단이 붙건 안 붙건 간에 속효성 베타2 항진제를 사용하여 증상을 해결하고 천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상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스테로이드를 포함하는 조절제 치료를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을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진화 가이드라인은 치료의 정답을 제시한다기보다 천식 관리의 스트래터지, 즉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루프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을 하고 결과를 수집하는 단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최적 경로를 제한하고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길을 잘못 들면 다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도록 제한하면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멋진 그림으로 설명한 것을 보시면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치료 수준과 환경관리 등을 조정한 뒤 반응을 수집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 조절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조절이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동정기 소아에서는 객관적 지표 대신에 임상적 지표로 악화를 평가합니다. 낮 증상, 밤 증상, 구급약 사용, 활동의 제약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물어보아 조절 정도를 평가합니다. 해당 이상 반응의 개수에 따라서 조절 정도를 구분하여 치료 단계 조정에 참고합니다. 각 선생님들마다 조절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일이 물어볼 수도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설문지를 이용합니다. 4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C-ACT라고 하는 아이들용 천식 조절 평가 설문이 있고 더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는 보호자가 대신 응답하는 트랙이라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들 설문은 국문으로 번역된 자료가 있고 점수가 일정 기준보다 떨어지면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 단계 조정 시에 중요한 알람 신호로 사용합니다. 트랙 설문지는 실제로 이렇게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간 증상, 야간 증상, 일상생활의 지장, 증상 개선제의 사용, 스테로이드의 사용의 병력을 보호자가 답변합니다. 이 설문지는 외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하여 국문으로도 타당도가 검증되었습니다. C-ACT는 비슷한 내용을 아이가 처음에 4개의 그림 부분을 부모가 뒤에 글씨 부분에 대한 설문에 답을 합니다. 이 설문지는 GSK에서 개발하여 마찬가지로 타당도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진료에서 저는 설문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얻는 정보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아울러 저는 보호자에게 다른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한두 달 뒤에 외래에 올 때 인근 의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 혹은 영수증을 다 모아오라고 합니다. 이 처방전을 검토하면 천식과 연관된 증상의 악화와 횟수 등을 또한 중증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 정도 평가에서 조절이 잘 되지 않은 친구들은 치료 단계 상향을 고민합니다. 먼저 약제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고 제대로 사용한 경우에도 악화가 자주 있어서 조절이 안 된 상태였다면 치료 단계의 상향을 고려합니다. 조절이 잘 된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치료 단계를 낮추는데 이때는 고려할 상황이 더 많습니다. 치료 단계를 낮출 때 악화가 생길 위험을 평가하여 낮추는 시기와 방법을 정합니다. 바로 직전까지 천식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악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만 이전에 아주 심각한 악화를 경험하여 고생을 많이 했던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치료 단계를 낮추는 걸 고려합니다. 환경관리 상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앞으로 맞이할 날들의 기후 혹은 계절 문제입니다. 아이가 처한 환경이 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치료 단계 낮추는 것을 조금 더 미루고 예약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요건 중에는 정신질환의 유무나 돌봄 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치료제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하는 점도 중요한 결정인자가 됩니다. 똑같이 그동안 잘 지냈다고 하더라도 다가올 계절이 여름인 경우와 다가올 계절이 가을인 경우 치료 단계 조정 결정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대부분 봄과 가을에 치료 단계를 올리게 되고 여름과 겨울에 치료 단계를 낮추게 되기도 합니다. 치료 단계를 조정하거나 약제를 선택할 때는 현재의 장애 정도와 약제의 부작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전에 입원을 요할 정도의 심한 천식 악화가 있었거나 기관지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악화의 위험을 보다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제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는데 자주 경구 스테로이드를 썼거나 고용량 흡입 스테로이드가 필요했던 경우는 보다 조심스럽게 조절 수준을 낮추어야 하고 흡입제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사용 시 피부와 눈에 부작용이 심한 사람은 다른 형태의 대안적 치료를 우선 선택하기도 합니다. 즉, 앞장의 슬라이드와 이번 장을 합쳐놓고 보면 일정 기간 이상 조절이 잘 되면 치료 단계를 낮출 수 있는데 개개인의 고유한 악화 위험과 개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위험, 그리고 악화 시에 얼마나 치명적이냐 이거를 고려한 가운데 약제의 부작용을 염두에 둔 치료 단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의 예술적인 영역으로 개별 의사들의 영업 비밀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단한 비결은 없습니다. 치료 단계를 잘 바꾸지 않고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절합니다. 대신에 비약물적 영역, 즉 환경관리와 비염관리를 잘하며 더 나은 계절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마스크를 잘 쓰는 아이들은 조금 더 치료 단계를 일찍 낮추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점은 흡입 스테로이드를 주로 권하는데 알레르기 감작이나 혈액 내 호상구 분율이 높은 사람들이 특히 흡입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기 반응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했지만 조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약제로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미래의 악화 위험을 낮추는 단계의 약제라면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어떤 약제 조합을 골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에 검증된 약제가 흡입 스테로이드일 뿐이죠. 조절제는 언제 시작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천식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서 자주 악화를 보이거나 자주는 아니어도 바이러스 감염 천명이 매우 심하게 온다면 시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식 진단이 애매하더라도 악화가 자주 온다면 치료의 반응을 통해 천식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2달 혹은 석 달 동안 시험적으로 꾸준히 사용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치료 단계에 맞는 약제는 어떻게 고를까 하는 데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이 이제 나옵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조절 정도에 따라 치료 단계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주목할 점은 천식으로 처음 진단받거나 조절제를 써야 할 상황에서 시작하는 단계는 스텝 2를 추천하고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나 심하게 온 경우는 스텝 3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텝 1은 평소에 아무 약도 사용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단계이며 큰 아이들이나 어른에서 보이는 ICS 더하기 라바의 조합은 권고사항이 없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제시되는 LTRA나 Short Course of ICS도 스텝 2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몇 가지 참고로 제시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결국 개별화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이전 치료의 반응이 어땠는지와 보호자의 선호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약제의 가격이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치료 반응이 좋지 않다면 단계를 올리기 전에 이런 수능도 및 올바른 사용법을 점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작년에 매우 크게 이슈가 되었던 싱귤레어의 신경정신계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시 위험과 이득을 고려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자살 충동과 아이들의 악몽 및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며 이를 잘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약에 대한 선호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잘 보아야 하겠지만 위험과 이익을 고려한 FDA의 권고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비염에 대해서는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반면 천식이 동반되거나 잘 조절되지 않는 비염에 대해서는 사용에 따른 이익이 부작용에 따른 위험보다 더 크므로 즉 사용하는 것을 더 페이버했다라는 사실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약제인 흡입 스테로이드를 처방함에 있어서 저용량을 권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용량이 저용량이냐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진화 가이드라인을 보면 Lowest Approved Dose를 저용량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가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허가된 최저 용량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데소나이드 네뷸는 한 앰플이 2ml이고 이 용량이 500마이크로그램이기에 결국 하루 한 앰플이 허용된 저용량에 해당됩니다. MDI 제제도 후릭소타이드 주니어 에브할러는 한 퍼프가 50마이크로그램이기에 하루 한 퍼프가 허용된 저용량에 해당됩니다. 추천되는 흡입법은 MDI 제제에 스페이서를 부착하는 것을 1차로 권고하며 네뷸라이저를 대안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방하다가 알게 되는 사실은 3세 이하의 아이들은 MDI 제형을 추천한다 하지만 모든 MDI 제제가 해당 연령대에서 승인되지 않았기에 결국은 네뷸라이저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고 주니어 에브헬러도 약의 작용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2번 퍼프를 권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 저용량을 넘어간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화 최신판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페이서에 대해 특별히 한 영역을 할애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추천 장비는 MDI와 스페이서의 조합으로 하되 마스크랑 연결하는 것은 3세 이하의 아이들이고 이유는 입으로 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길게 한 번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일상호흡으로 5번에서 10번 들이마시는 것을 권하고 스페이서의 크기가 희석된 공기의 농도를 결정할 것이기에 스페이서 볼륨이 너무 크지 않은 장비를 권합니다. 박자를 잘 맞추어 들이마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꼭 스페이서를 쓰시고 매번 분무할 때마다
5에서 10회씩 들이마시고 다음 도수를 다시 분무하고 또 들이마시기를 권합니다. 입으로 물지 않고 마스크를 쓰는 경우라면 얼굴에 정확히 밀착시켜서 원웨이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전기가 약제의 효과적 전달을 막기 때문에 정전기에 안전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혹은 주방세제를 푼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말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제가 피부나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뷸라이저를 쓴다고 하면 꼭 마스크 대신에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알 상식을 알아두는 것은 약제의 효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절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다른 가능한 진단들을 배제해야 하고 적절한 약제로 증상을 조절함과 동시에 위험인자로 작용할 환경인자의 노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반질환, 특히 비염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흡입기 사용법은 직접 점검하여 컴피턴시와 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선호도와 목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약제를 처방하되 비약물적 치료 범주를 계속 유지시켜 관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인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마스크도 잘 쓰도록 권고하고 꽃가루철에는 옷을 자주 갈아입고 얼굴과 머리를 외출 후 잘 씻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합니다. 정기 방문에서는 증상 악화도 보지만 약제 부작용과 환자 만족도도 점검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북돋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적극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결국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조절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증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4개월이 되어 갑자기 쌕쌕거리며 밤새도록 기침을 한 것이나 아침이 되어 멀쩡한 것 등은 천식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병력을 들어봐서 다른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면 천식이라 진단을 하고 일단 천식 치료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실제로 치료제를 사용 후에 증상이 확연히 개선된다면 천식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천식 치료를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치료제를 써도 여전히 반응이 없다면 아주 심한 천식이거나 천식이 많은데 치료가 엉성했거나 혹은 천식이 아닌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에 대한 순응도와 방법을 점검하고 치료 단계를 일단 올려보면 되겠습니다. 치료 단계를 올려도 반응이 좋지 않다면 중증 천식의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천식과 유사한 질환 혹은 동반된 치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 의심하고 큰 병원으로 의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진료에서는 조금 더 불확실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AI가 읽어주는 증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호자가 12개월 아이를 데리고 왔다. 천식이 의심되는데 예방 혹은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돌이켜봅시다. 가이드라인에서도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병력을 잘 들어보아 천식의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하시고 맞다면 천식 치료를 합니다. 진단이 애매하다면 치료의 반응을 점검하며 반응이 낮으면 세 가지, 즉 다른 질환의 가능성, 치료제의 순응도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 단계를 올려봅니다. 끝으로 올린 뒤에도 반응이 좋지 않다면 비전형적 상황이므로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면 될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한계를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 일반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 원칙을 적용할지 아니면 이를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다르게 대할지를 정해야 할 겁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할 때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 특히 아주 일찍 태어난 아이들은 폐기능 발달이 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천식에 합당한 증상이 더 오래,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선천성 횡격막 탈장으로 태어난 아이는 폐 발달이 이미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감염에 자주 걸렸지만 넌 IgE 타입 두드러기 환자들은 별 상관없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동반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A+, A0, A- 하듯이 예후인자에 약간의 변이를 두어 설명하곤 했습니다. 필리핀과 에티오피아의 환경이 한국과 혹은 서구 유럽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인자가 아이의 호흡기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원칙에 해당하는 일반적 코멘트만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르지만 일교차가 크고 차갑고 건조한 환경은 악화인자에 속하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보호인자에 해당한다. 사람들이 몰린 곳에는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더 나빠지기 쉽다.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켜는 환경은 좋지 않다 등등을 제시하며 중요한 것은 통제 가능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
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이가 위로 형제가 여럿이 있거나 환경이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감염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악화가 자주 올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환경을 관리하는 것, with special care, 이게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2020년에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천식 악화가 적었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개인 환경 위생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관여할 수 있지만 리스크를 줄이고 환경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이 상황이 더 나쁘지만은 않은 거라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오히려 진료할 때 외래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아플 경우보다는 이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첫째, 정말 천식이 맞는데 수능도를 높이는 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천식이 맞고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수능도가 높지 않아서 끌고 가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더 나은 약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먼저 이 약부터 제대로 하시라고 하는 과정은 서로가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말을 예쁘게 혹은 요령 있게 해서 어떤 치료라도 수능도를 먼저 높이는 것이 천식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칭찬했는데 알고 보니 치료를 정말 대충 했던 경우도 문제입니다. 진료 환경에서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저는 당신이 환경 관리를 잘해서 이번에 운 좋게도 악화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미 줄였으니 줄인 상태로 유지하지만 나빠지면 빨리 다시 시작하고 꾸준히 열심히 해라 하고 어금니를 꽉 악물고 격려합니다. 조절이 잘 된 상태가 이어지면 꼭 나오는 질문이 언제까지 치료해야 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역시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게 접근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2년 정도 관찰해 보아야 졸업을 말할 수 있는데 아이는 아마도 긍정적인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짜까지 잘 관리하시고 또 기분 좋게 봅시다 라고 하면 대부분 잘 따라오십니다. 비전형적인 천식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전형적인 천식 증상이 아닌 캑캑거리는 증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치료자가 이를 천식과 유사하지만 다른 병으로 볼 거냐 아니면 천식의 비전형적 형태로 볼 것이냐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치료가 진행될 것입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천식 치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결국 기존 약이 잘 듣지 않아서 면역 치료까지 시행하고 나서 호전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대상은 많지 않으므로 소신에 맞게 치료하시다가 잘 안되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생소한 매체에 다소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간혹 딴짓을 하며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유있게 커피 한잔 하시며 즐기셨을 거라 기대합니다.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